안녕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엄마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눈이 부시게. 드라마. 예,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눈이 부시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예, 인생 드라마 됐어요, 저도. 인생 드라마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다들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표현을 쓰실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신의 어떤 경험이 녹아들어 있거나 그리고 또 앞으로의 어떤 생각, 다짐 이런 것도 함께 있는 경우를 인생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드라마는 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구여서 서러운데 엄마인 혜자는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잖아요. 네.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라고 다그치지 않습니까? 네. 다정히 손 한번 내밀어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엄마를 본 아들은 내가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드라마 속에서. 근데 아들의 기억 속에 이렇게 냉정한 엄마였는데 이 엄마는 눈이 오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집 앞에 쌓인 눈을 빗자루로 다 쓸었잖아요. 그 이유는 그 아들이 이제 학교 가는 길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눈이 온다 하면 그 전날 밤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드라마 속 대사 아들은 몰라도 돼요. 넘어지지 않으면 돼요. 엄마의 독백이었죠. 제가 진행했던 재심 사건 중에 낙동강변 살인사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1990년 1월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 중에 한 분인 장동익 씨의 엄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분은 2021년 2월 4일, 올해 2월 4일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1990년 1월 4일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인데 이분들이 무기징역 받았거든요. 무기징역 받고 복역하던 중에 감형이 있었고 그래서 21년 5개월 20일 7,841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끝에 3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장동익 씨인데요. 이분이 기록을 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장동익 씨는 시각장애 1급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확대경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한자 한자를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전자파 때문에 오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을 억울하게 만든 사건 기록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칠판에 적힌 글씨가 점점 보이지 않기 시작했죠. 흐릿하게 퍼져 보였다고 합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교실 맨 앞에 앉아 있어도 칠판이 안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이 잘 보이지 않다 보니까 방 안에 있을 때도 불을 켜놓고 있지 않았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울다가 잠이 들 때가 많았고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이불을 걷어내고 짜증만 냈다고 해요. 우리는 시력에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나만 모른다는 의미잖아요. 점점 나이 들어가는 얼굴이긴 하지만 본인의 얼굴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거울을 비춰봐도 본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한 세계의 문이 닫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장동익 씨가 20대 중반이 됐을 때 그의 엄마가 이 어머님이거든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산 중구 메리놀병원, 부산 지역 최초로 안은행 개설. 엄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메리놀병원으로 향했죠. 나는 그동안 좋은 거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괜찮다. 볼 것 다 봤어. 나보다 내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눈을 줄게.
어차피 늙어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 각막이식이든 안구 교체든 이 엄마는 자식에게 눈을 주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을 찾아가서 만났던 의사로부터 들은 얘기, 희망을 꺾는 얘기였죠. 망막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시신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각막을 교체하거나 안구를 교체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그날 병원을 나오면서 장동익 씨는 앞만 보고 걸어가는 엄마 뒤를 따라갔던 거죠. 그 순간의 무거운 공기가 지금도 생생하다고 해요. 오랫동안 절망 상태에서 한 줄기 희망을 봤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엄마가 이제 그마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많이 상하셨겠죠. 아들을 위해서 눈까지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엄마입니다. 이 장동익 씨는 이날 더는 웅크려 살지 말자, 좌절하지 말자, 한번 자신 있게 살아보자. 그게 엄마를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짐처럼 한동안 삶은 순탄하게 나아갔어요. 장애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또 그런 어떤 우리 장 선생님의 장애를 이해하신 또 아내를 만났고 또 이렇게 1990년 4월에는 딸까지 낳았습니다.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에요. 근데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두 돌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1991년 11월 8일 날 저녁 경찰이 잠깐 보자고 해서 밖에 나갔다가 그 길로 21년 5개월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된 후로 이 장동익 선생님의 삶도 무너졌고 이 가족들의 삶도 다 무너졌죠. 엄마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에도 포기를 몰랐습니다. 언론이나 변호사회, 감사원, 법무부, 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에다가 재조사를 요구했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교도소까지 변호사가 찾아오기도 했고 경찰이 찾아와서 얘기를 듣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었던 거죠. 지금도 재심이 쉽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저 이전에는 삼중 스님이라는 분이 사형수 무기수 교화 활동뿐만 아니라 구명 활동도 함께 하셨습니다. 당시에 사형수 무기수 구명 활동을 하셨던 삼중 스님의 주소를 엄마가 알아가지고 편지를 쓰게끔 만들었어요. 엽서 100장을 한꺼번에 사서 넣어주면서 스님한테 편지 보내라고. 아들은 뿌연 눈으로 열심히 편지 썼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참 슬퍼요. 스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글도 잘 못 쓰세요. 네. 좀 삐뚤삐뚤하고 또 줄간격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징역을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걸 생각하니 살아있는 자신이 참으로 한심하기만 합니다. 어느 누가 말한 건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니 돈이라도 있으면 또 권력이라도 있으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이 한 세상 참으로 원망스럽기만 합니다라고 그렇게 써놓으셨죠. 밖에 있는 엄마는 그 삼중 스님이 법회를 여는 자비사를 매주 찾아갔다고 해요. 스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삼중 스님은 1998년에 책을 폈는데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편지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 이 장동익 씨 사연이 들어가 있어요. 만약 장동익이 진짜 범인이라면 저는 어떤 처벌도 대신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그의 누명이 벗겨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 저를 찾아오는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너무 감사하네요. 엄마를 봐서라도 내가 이 사건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눈을 뜨게끔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자신의 눈을 내놓으려고 했었고 또 자식이 이렇게 억울한 무기징역을 받고 난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자식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애를 쓰신 이 엄마가 2003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죠.
자식 누명 걷는 모습을 보지 못한 게 한이 되었는지 눈을 뜨고 돌아가셨고요. 유언은 내가 죽어서라도 내 자식 억울함 밝히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유언과 함께 사건 기록을 함께 이렇게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예, 맞습니다. 재심을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건 기록이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도 20년 이상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없어서 재심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다행히 원본 기록이 전선상 폐기된 것으로서 나와 있었는데도 어머니께서 기록을 이렇게 복사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이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긴 이 기록이 근거가 돼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고. 이게 결정적인 근거가 맞습니다. 됐던 건가요? 저희가 2017년 5월 8일 날 재심을 청구했고요. 네.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4일 날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자신의 눈을 주어서 자식의 눈을 뜨게끔은 못했지만 결국 이 엄마가 남긴 기록과 엄마의 노력이 기반이 돼서 근거가 돼서 자식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 아닐까. 끝까지 도움을 주시는. 어머니가 네. 앞길을 열어준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윤성여의 엄마. 윤성여 씨는 화성 사건, 화성 8차 사건을 저지른 이춘재를 네. 대신해서 이게 유명한 사건. 그렇죠. 그렇죠. 이춘재가 저지른 범죄에 누명을 써서 네. 억울하게 옥살이하신 분입니다. 이 사건은 1988년 9월에 발생했던 살인사건이었죠. 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을 복역했습니다. 윤성여 씨가 32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던 당일날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윤성여 씨는 소아마비 장애인이거든요. 3살 때 열병으로 왼쪽 다리를 절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윤성여 씨가 불편한 다리로 직장을 출퇴근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매일 7시에 이렇게 집을 나서요.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하죠. 늘 외로웠으니까. 네. 가난한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곁에 서 이분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혼자 사시는. 지금도 혼자 살고 계십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난 후에 이분에 대한 제 바람은 동반자를 만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해봐요. 좋겠네요, 정말. 직장에 이렇게 출근하고 계시고. 이게 윤성여 씨 하루 일과예요. 가죽 시트, 차 시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계시고 계속 서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시면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왼쪽 다리를 절고 있죠. 네. 그래서 늘 호주머니에 또 왼손을 넣고 다니고 네. 있고, 왜냐하면 다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은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줘야 되나 봐요. 그래서 호주머니가 자주 터집니다. 이런 불편한 다리로 교도소에서 평범한 일과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네. 지금은 화장실이 이제 좌변기이지만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서 일을 봤거든요. 네.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쪼그려 앉아서 저기 일을 볼 수 있었을까? 예. 그래서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화장실 구조가 달랐지 않냐, 어떻게 일 봤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밖에 있을 때는 본인이 쓰는 벽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옆에 벽돌을 쌓아놓고 가운데에 구멍이 뚫린 베니아판을 올려놓는 거죠. 그 위에 앉아서 이제 일을 봤던 거죠. 근데 안에서는 그걸 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앉아서 이 일을 보는데 밖에서 그냥 빨리 나오라고 다그치면 그냥 수스르다가 주저앉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네. 다리도 불편하기 힘든데 또 아주 인간으로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늘 벌어졌잖아요.
이런 원망으로 살았다면 20년의 옥살이를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 이분이 이 억울한 시간을 버티고 나온 데에는 어머님의 도움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어머님은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다닐 때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재심 청구할 당시 소감을 적어서 기자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모든 것에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무척 존경합니다. 어머님은 저희 아픈 다리 재활에 신경을 써주셨고 남들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장애인 그 놀림의 대상이었거든요. 네. 사람들이 많이 함부로 대했습니다. 뭐 장애인 등록을 한다 해도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그때 그 시절에 어머니는 인간답게 살라고 했고 남들처럼 살라고 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도박에 빠져 살던 아버지는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윤성혜 씨는 학교를 더 다니지 못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윤성혜 씨는 엄마의 얼굴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사진 한 장 남아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본인의 어떤 아픈 다리를 고쳐보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녔던 엄마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다녔던 기억은 생생하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들이 넘어져도 눈이 부시게처럼 안아주거나 업어주지 않았다고 해요. 혼자 일어서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울어도 스스로 일어서게끔 했다고 해요. 이런 엄마의 가슴 아픈 양육 방식을 아들은 저희 아픈 다리 재활에 신경 써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엄마 덕분에 윤성혜 씨는 내가 그래도 휠체어 타고 다니지 않는 것은 엄마가 재활을 시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어머니 산소에 가는 장면이에요. 어우, 장갑 끼고 왔어야 되는데. 와, 묘가 카메라가 좁아지네. 윤성혜 씨는 올해 목표가 있다고 해요. 운전면허 취득인데요. 불편한 다리 탓에 그동안 운전을 한다는 건 상상 못했죠. 근데 얼마 전에 학원 등록도 마쳤고 지금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허 따면 가장 먼저 안성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저희 엄마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 엄마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서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너희들 셋이 지금처럼 공부하고 말 잘 들으면 엄마가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다. 엄마가 없다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하면 그것같이 불쌍하고 불행한 것 없다. 그 점을 언제나 머릿속에 염두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서는 서럽고 슬펐죠. 엄마는 1988년 10월 9일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엄마 나이 39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자식을 두고 떠나는 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더 돌봐주지 못한 게 한으로 남았을 것 같고 엄마는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옆에서 할머니께서 계속 눈을 쓸어내렸는데 감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대로 간에 들어갔습니다. 알쓸범잡이라는 최근에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의 썸네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보지는 않으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제 눈이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저도 사실 사팔이라고 하죠. 사시라고 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술 한번 했긴 했지만 지금도 중심을 못 잡는 눈이 한쪽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진 그 셀카 찍을 때도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를 한 곳을 주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눈이 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보는 지점이 달라지는 거죠. 네. 오른쪽 눈은
중앙을 향하고 있는데 왼쪽 눈은 왼쪽으로 쏠려 있는 뭐 그런 저희 어머니인데요. 그 어릴 적에 제가 또 아토피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약이 잘 듣지 않아 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어떤 사시인 눈 그리고 이 아토피가 심한 피부 때문에 엄마 손잡고 이것저것 참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섬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에 나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땅 끝으로 가지만 예전에는 목포까지 배를 타고 5시간 동안 가야 했었습니다. 이 배멀미의 특징은 이건 아무리 힘들어도 내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속을 다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땅 끝으로 갔을 때도 비포장길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그래서 타고 다니면서 멀미 때문에 속을 많이 뒤집는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지금 생생하죠. 공감의 지점이 뭘까?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제가 만났던 여러 재심 사건 속의 엄마들과 저희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 관심 이게 좀 비슷한 지점들이 있다. 이 재심 사건들이 제게 각별하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이유는 아들의 아픈 눈과 다리, 뭐 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한 모정, 하늘 품고 세상을 뜬 눈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뜬 엄마에 대한 기억, 이런 어떤 여러 공감의 지점들이 제가 남들보다 뭐 재심 사건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게 만드는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 어르신들이 계속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혼자 너희 셋 키우기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재혼하시는 게 맞다. 저도 친척들 말 이해가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 자리에 다른 분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싫거나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집에 누가 올까라는 그런 어떤 의문이 들었죠. 뭐 돈도 없고 애들도 많고 보나마나 일은 엄청 많은 집일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새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아, 새어머니. 예, 맞습니다. 예. 언젠가 왜 그러셨냐고 내가 여쭤봤더니 너무 불쌍했다고 해요. 아이들이 불쌍하고 아버지가 안 돼 보여서 그런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2001년 11월 16일 날 건설 현장에서 굴삭기에 치이는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노량진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습니다. 서점에서. 예,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고로 다친 아버지를 배에 싣고 육지병원으로 옮기는 중이라는 전화를 받고 이제 서울에서 완도로 내려갔죠. 서울에서 버스를 타자마자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 그 3시간 반 정말 그 고속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함께 타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죠. 근데 누구도 그 버스 안에서 제게 좀 조용히 해라라는 얘기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7시간 만에 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이제 완도 대성병원에 도착했었는데 장남이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를 영안실로 옮기지 못하고 응급실에 그대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네. 갔더니 어머님께서 그 심폐소생을 하느라 이제 찢어진 그 아버지의 러닝 셔츠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고 있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지금도 생생하죠. 그때 저를 바라보던 그 황망하고 절망적인 눈빛, 그 슬픔 어린 눈빛을 잊을 수가 없죠. 사랑받았던 때로는 슬펐던 엄마들에 대한 기억이 오늘을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눈이 부시게 살아가게끔 하는 힘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제 4번의 강연을 마쳤는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의 강연 들을 때 정신 똑바로 하고 들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뭐 졸거나 딴짓하거나 아주 그냥 안정된 자세로 그냥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4번의 강연 듣고 난 소감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네요. 네. 한 분씩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너무 일단 좋은 강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른 생각을 1초라도 할 수
없을 그런 정말 명강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 역할을 그렇게 변호사님 역할을 그 힘든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 분야에서 제 어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음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음악으로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많이 치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예. 네. 그 처음 이제 변호사님이 강의하시기 전에 했던 말 중에 이제 본인의 또 반성의 시간을 얘기하셔서 저도 다른 거 안 하고 제 반성의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그 사실 모든 것들을 제가 좀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이랬던 경우들도 어디 뭐 그냥 되게 그냥 어떻게 인터넷으로 보고 접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겠지 저렇겠지 쉽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깊게 내가 사려 깊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나 전혀 뭐 이해해 보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때만의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 그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쉽게 누군가를 뭐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않는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가장 우리 삶에서 우선돼야 되는 가치고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지 앞으로 더 좀 생각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이정은 기자님 말씀대로 인간의 존엄성의 의미 정말 중요합니다. 그 헌법 인간의 존엄성만 이 사회 속에서 자리 잡는다면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이나 여러 가지 다른 가치들도 그렇게 함께 따라올 것 같아요. 함께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가늠하려면 공평과 정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낮은 곳으로 향하는 하나님 사랑을 닮은 진정한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소망하며 명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